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외국인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한국 거주 외국인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은 단 1년 만에 31% 급증했고요. 도쿄 로폰기 시부야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조용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한남동은 폭발 중이고요. 10년 동안 일본 예찬책을 쓴 미국인 작가는 한국을 방문한 뒤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대체 그를 바꾼 건 뭐였을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요? 나는 손에 쥔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데이빗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농담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열흘 뒤 떠나. 벌써 짐도 다 쌌어. 데이빗 부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도쿄에서 함께 살아온 절친한 친구 부부였어요. 우리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로폰기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임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콧입니다. 57살. 미국 출신 프리랜서 작가죠. 10년 전 도쿄에 정착한 뒤로 일본 문화에 관한 에세이를 써왔어요. 장인 정신, 절제된 아름다움, 시스템의 정확함. 저는 일본의 그런 면들을 사랑했고 책으로도 냈습니다. 제 책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완성된 나라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우리는 일본의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얼마나 정갈한지,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한지, 온천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이야기들로 저녁 시간을 채웠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다녀왔는데 배달 앱이 미쳤더라. 한국 병원비 보고 깜짝 놀랐어. 한강공원에서 치킨 먹는 문화 진짜 좋던데. 테이블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신기한 경험담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한 달 전 모임에선 테이블 6개 중 4곳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빗 부부가 아예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왜요? 도쿄가 싫어진 거예요? 저는 조금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책이 일본을 예찬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데이빗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도쿄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서울이 더 좋더라고. 더 좋다니요? 뭐가요? 전부. 데이빗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 쿠팡이츠라는 앱 화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주문 버튼을 누르자 실시간으로 배달원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됐죠. 그리고 화면 상단에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8분 후 문 앞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18분? 도쿄 우버이츠는 1시간은 걸리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빗이 다음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도쿄 우에노 공원에선 음식을 먹으면 눈치를 주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영상.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진료비 15,000원. 엑스레이 촬영 4,000원. 합계 19,000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14불 정도? 이게 뭐예요? 정형외과 진료비야. 외국인 가격. 도쿄에서 같은 진료 받으면 25,000엔은 나오는데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일본을 예찬해 왔는데 지금 제 절친한 친구가 그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배달 앱이 빠르고 병원비가 싸다는 거예요.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골라서 찍은 거잖아요. 데이빗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직접 가봐. 일주일이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요. 원고 마감도 있고. 사실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무서웠던 겁니다. 만약 데이빗의 말이 정말이라면요? 만약 제가 10년 동안 예찬해온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면요?
그럼 제 책은 뭐가 되는 거죠? 제 10년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제 원고를 꺼냈어요. 완성된 나라, 일본 개정판 원고였습니다. 첫 문장이 이랬죠. 일본은 아시아의 정점이다. 시스템, 문화, 품격 모든 면에서.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만년필을 들었죠. 서울 일주일. 일본이 여전히 최고임을 증명하고 온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데이빗이 보내준 영상들은 분명 과장됐을 거예요. 골라서 찍은 거겠죠. 저는 그걸 직접 확인하고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 최고라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나리타에서 인천까지. 일주일 뒤 출발이었습니다. 도쿄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울 다녀온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친구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일주일? 너 2주일 있을걸? 한 달 뒤에 서울에서 보자. 저는 픽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10년을 살아온 도쿄를 버리고 서울로 갈 리가 없잖아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두 번째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분명 과장됐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렇게 저는 제 확신을 증명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러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10년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일주일 뒤 나리타 공항 출국장.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니까요. 탑승 시간까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펼쳤어요. 일본 공항이 세계 최고.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정말 좋았거든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죠. 제가 10년 동안 수없이 이용하며 익숙해진 공간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첫 번째 이상함을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 특유의 오래된 카펫 냄새, 에어컨 냄새가 없었어요. 그냥 깨끗했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았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리타보다 훨씬 밝고 개방적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나리타에선 줄을 서서 15분쯤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엔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있었어요.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대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이 제 얼굴을 인식했죠. 딩. 3초 만에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뒤를 돌아봤어요. 입국 심사가 끝난 건가요? 나리타에선 15분 걸리는 일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어요. 제 캐리어가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나리타에선 보통 30분쯤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철도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역까지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45분 걸려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5,000원?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3,500엔, 그러니까 32,000원이었거든요. 게다가 60분 걸렸죠. 6배 이상 저렴한데 더 빠르다고요? 티켓을 끊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넓었어요. 나리타 익스프레스보다 훨씬요. 앞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보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터졌죠. 나리타 익스프레스엔 와이파이가 없거든요. 유료로 구매해야 했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만년필을 들었죠. 그래도 일본 공항이 더 정갈하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댄 종이 위에서 손이 멈췄어요. 방금 제가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입국 심사 3초. 나리타는 15분. 수화물 바로 나옴. 나리타는 30분 대기. 공항철도 5,000원. 나리타는 32,000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비데가 달린 변기, 자동 물내림, 핸드드라이어, 은은한 향기. 나리타 익스프레스 화장실은 좁고 낡았는데 말이에요. 좌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죠.
그래도 일본 공항이 더 정갈하지. 미완성 문장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만년필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거짓말을 쓸 순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친구들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금 인천공항 도착. 공항철도 5,000원. 나리타보다 싸고 빠름. 친구들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그래, 시작이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첩의 미완성 문장을 보며 천천히 줄을 그었어요. 완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으로 내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올라갔죠. 거대하고 밝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일주일이 아니라 단 1시간 만에 제 첫 번째 확신이 무너졌다는 걸요. 호텔은 명동 근처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저녁 9시. 배가 고팠습니다. 도쿄에서라면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째, 근처 편의점에 가서 차가운 도시락 사기. 둘째, 우버이츠로 주문하고 1시간 기다리기. 배달비는 800엔, 그러니까 7,400원쯤 되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데이빗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쿠팡이츠 깔아봐. 앱스토어에서 검색했습니다. 쿠팡이츠. 다운로드를 눌렀어요. 설치가 끝나고 앱을 켰죠. 위치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허용을 눌렀어요. 그러자 화면에 주변 식당들이 쫙 뜨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분식, 한식, 일식, 양식. 스크롤을 내리며 세어봤어요. 식당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도쿄 우버이츠는 보통 20개 정도였는데 말이죠. 분식 카테고리를 눌렀습니다. 떡볶이 사진들이 보였어요. 데이빗이 보여줬던 그 음식이었죠. 한 집을 골랐습니다. 떡볶이 세트. 8,500원. 배달비를 확인했습니다. 0원. 무료라고요? 도쿄 우버이츠는 배달비만 800엔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무료였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이 화면에 떴어요. 20분에서 25분.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놓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앱이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오토바이 아이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쿄 우버이츠엔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배달원이 건물 앞에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주문한 지 정확히 18분 후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달원을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웃으며 봉투를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원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떡볶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튀김도 들어있었죠. 일회용 젓가락과 포크도 함께 왔습니다. 뜨겁습니다. 18분 전에 주문한 음식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도쿄에선 1시간 걸려서 오면 다 식어 있었거든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볶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떡이 쫄깃했죠. 튀김은 바삭했어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반이 사라졌어요. 이게 8,500원이라고요? 도쿄에서 비슷한 음식을 배달시키면 2,000엔은 나올 텐데요. 배달비까지 합치면 2,800엔. 한화로 25,000원쯤 되죠. 서울은 8,500원. 배달비 무료. 18분 배달.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떡볶이 사진을 찍었어요. 도쿄 친구들 단체방에 올렸죠. 18분 만에 도착. 배달비 0원. 이거 실화냐? 친구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 왔다니까. 도쿄 돌아가기 싫어질걸? 일주일. 너 한 달 있을 거야. 저는 픽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배달이 빠르다고 도쿄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떡볶이를 다 먹고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어요. 만년필을 들었죠. 그래도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하죠. 제가 10년 동안 수없이 먹어온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먹은 떡볶이가 떠올랐어요. 뜨겁고 쫄깃하고 맛있었던 그 음식 말이죠. 18분 만에 배달비 무료로 온 음식.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차갑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뜨겁지 않아요. 그냥 미지근해질 뿐이죠. 가격은 600엔. 한화로 6,000원쯤 돼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먹은 떡볶이와 비교하면요. 저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완성 문장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도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지.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순 없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활기찼습니다. 도쿄 친구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뭐 할 거야? 데이빗이 추천한 곳 가볼 거야. 어디? 한강공원이랑 광장시장. 좋아. 사진 많이 찍어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첫날부터 이상합니다. 공항도 이상했고 지금 배달도 이상했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와 달랐죠.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미 두 가지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공항에서 하나, 배달에서 하나. 앞으로 엿새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예요. 내일은 일본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이 칼칼했습니다. 어제 비행기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쐰 것 같았어요. 침을 삼키니 따끔거렸죠. 저는 침대에 앉아 목을 만져봤습니다. 조금 붓는 느낌이었어요. 도쿄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병원에 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죠. 초진료만 8,000엔. 한화로 73,000원쯤 돼요. 외국인이라 보험이 없으면 25,000엔. 23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어 가능한 의사를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병원 있나요? 목감기 같은데요. 네, 도보로 5분 거리에 이비인후과 있습니다. 예약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 영어 잘하세요. 저는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5분 만에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2층에 이비인후과 간판이 걸려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갔어요. 외국인인데 진료 가능한가요? 네, 여권 있으세요? 여권을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정보를 입력했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이요.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목을 살펴봤습니다. 입을 벌려보라고 했어요. 목젖 주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림프절도 확인했습니다. 도쿄 의사들보다 더 꼼꼼했어요. 편도가 조금 부었네요. 감기 초기 증상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친절했습니다.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수납 데스크로 갔죠. 간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진료비 15,000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0원이요? 이게 전부예요? 네. 약은 근처 약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도쿄였다면 23만 원. 서울은 15,000원. 15배 넘는 차이였어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4,000원입니다. 약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진료비 15,000원, 약값 4,000원. 합계 19,000원. 도쿄였다면 총 25만 원쯤 나왔을 겁니다. 13배 차이였어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GS25.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보온고였어요. 따뜻한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김치찌개 4,500원. 제육볶음 4,800원. 된장찌개 3,900원. 일본 세븐일레븐 도시락은 500엔. 한화로 4,600원. 비슷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일본 도시락은 차가웠어요. 김치찌개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데워드릴까요? 네. 2분 후 따끈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일회용 숟가락도 함께 줬어요.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목에도 좋을 것 같았죠. 김치찌개 국물이 진했어요. 밥도 따뜻했고요. 일본 편의점 도시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도시락은 차갑고 밍밍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미지근할 뿐이었죠.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며 수첩을 꺼냈어요. 만년필을 들었죠. 그래도 일본 의료가 더 체계적이야.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19,000원짜리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친절했던 의사 선생님도요. 영어로 세심하게 진료해 준 것도요. 따뜻한 편의점 도시락도요. 일본은 비용이 15배 비쌌습니다. 영어 되는 의사 찾기도 어려웠고요. 편의점 도시락은 차가웠죠. 펜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쿄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19,000원. 도쿄는 25만 원. 편의점 도시락 따뜻함. 친구들이 답장했어요. 이제 알겠지?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보며 천천히 줄을 그었어요.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오후 5시 데이빗 부부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한강공원 가자. 치맥해봤어? 치맥이요? 치킨에 맥주. 한국 사람들 저녁 문화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뚝섬 유원지라는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넓은 공원이 펼쳐졌죠. 한강이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치킨 상자를 펼쳐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데이빗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맥주를 샀어요. 치킨 18,000원, 맥주 4,000원. 합계 22,000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63빌딩이 보였죠. 데이빗이 치킨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맥주 캔을 땄습니다. 치킨을 한 조각 집어먹었어요. 바삭했죠. 여기가 좋은 게 뭔지 알아?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아무도 뭐라 안 해. 돗자리 깔고 음식 먹어도 괜찮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각자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쿄 우에노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공원에서 음식을 먹으면 눈치를 줬어요. 규칙이 엄격했죠. 벤치에 앉아 먹는 건 괜찮지만 돗자리 깔고 파티하는 건 안 됐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제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치킨도 맛있었죠. 이게 일상이에요? 응. 평일 저녁이면 사람들 다 나와. 부럽네요. 그래서 서울 왔어.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조명이 들어왔죠. 도쿄에도 공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진 않았어요. 규칙이 많았죠. 조용히 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 데이빗 부부가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이야. 맛있는 거 많아.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죠.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빈대떡 집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저기 가자.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30분쯤 기다렸어요. 드디어 순서가 왔죠. 녹두빈대떡 5,000원이요. 막걸리 3,000원.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커다란 철판에 빈대떡을 붙이고 계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죠.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바삭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녹두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숙주나물이 씹혔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5,000원인데 말이야. 옆 테이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접시에 김치를 담아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그냥 드세요. 공짜였습니다. 도쿄 츠키지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죠. 가격은 비쌌어요. 상인들은 차갑게 장사했고요. 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광장시장은 달랐습니다. 현지인들로 가득했고 가격은 저렴했어요. 상인들은 정이 많았죠. 빈대떡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근처에 밥집 하나 더 가보자. 데이빗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할머니 손맛 백반 간판이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죠. 고등어구이 정식 8,000원. 고등어구이 주세요. 5분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테이블 위에 접시가 10개 놓였습니다. 고등어구이, 쌀밥,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 7가지. 배추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계란찜, 무생채. 이게 다 8,000원이에요? 네.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도쿄 이자카야가 떠올랐습니다. 앉자마자 오토시가 나왔어요. 강제 안주. 300엔에서 500엔을 냈죠. 밑반찬은 따로 주문이었습니다. 츠케모노 300엔, 냉야채 400엔. 리필은 추가 요금이었어요. 김치를 먹었습니다. 아삭했어요. 다 먹었죠.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30초 후 김치가 왔습니다. 그득 담긴 접시였어요. 콩나물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 무침도 리필됐습니다. 무료였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했죠. 8,000원입니다. 도쿄에서 똑같이 먹으려면 4,400엔. 한화로 4만 원쯤 됐을 겁니다. 서울은 8,000원. 5배 차이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수첩을 꺼냈어요. 그래도 일본 시장이 더 깔끔하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정말 깔끔했거든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할머니가 덤으로 준 김치가 떠올랐어요. 무료로 리필된 밑반찬들도요. 5,000원짜리 빈대떡도요. 방금 할머니가 덤으로 준 김치가 떠올랐어요. 무료로 리필된 밑반찬들도요. 5,000원짜리 빈대떡도요. 일본 시장은 차가웠어요. 모든 게 계산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리고 따뜻했어요. 진짜 인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데이빗 부부가 성수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카페 문화 좀 보여줄게.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카페로 바뀌어 있었죠. 저기, 데이빗이 가리킨 곳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통유리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공간이 엄청 넓었습니다. 도쿄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아담했어요. 테이블 5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찼죠. 여기는 테이블이 5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10배는 넓었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아메리카노 4,500원. 도쿄 스타벅스는 420엔. 한화로 3,900원. 비슷한 가격이었죠. 아메리카노 주세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 성수동 거리가 보였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 와이파이 무료고. 도쿄 카페는 달랐습니다. 1시간 제한이 있는 곳이 많았어요. 노트북 사용하면 눈치를 줬죠. 회전율을 높여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른 카페도 가볼까? 1시간 후 어니언이라는 카페로 갔습니다. 역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인테리어가 세련됐죠. 아메리카노 5,000원. 조금 비쌌지만 공간이 엄청났습니다. 도쿄에서 이런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려면 임대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커피값도 800엔은 받아야 했죠. 데이빗 부부 집으로 갔습니다. 마포구 오피스텔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몇 평이에요? 60제곱미터. 한국식으로 18평. 월세는요? 150만 원. 저는 잠깐 계산했습니다. 도쿄에서 같은 위치, 같은 평수면 얼마였을까요? 최소 30만 엔. 한화로 270만 원은 됐을 겁니다. 서울은 150만 원. 거의 2배 차이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데이빗 부인이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때? 이제 알겠어?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도쿄를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공항도, 배달도, 병원도, 공원도, 시장도, 카페도. 다 서울이 나왔습니다. 와인을 다 마셨습니다. 데이빗 부부와 인사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죠. 그래도 일본이. 펜을 든 채 멈췄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뭐가 더 나은데요? 공안? 아니에요. 카페? 아니에요. 월세?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더 나은 게 대체 뭔가요?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거리가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서울에 온 지 닷새째였습니다. 이미 5개의 문장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틀 더 남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는 걸요. 닷새째 밤,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데이빗 부부와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강 다리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 데이빗에게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정말로 왜 도쿄 떠난 거예요? 10년이나 살았잖아요. 데이빗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었죠. 마이클, 일본이 나빠진 게 아니야. 그냥 멈춰 있어. 무슨 말이에요? 1990년대에 완성된 시스템을 2026년에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 편의점 도시락은 30년째 차가워. 배달 문화는 발전이 없어. 병원비는 계속 비싸고. 그래도 일본은 완성됐잖아요. 시스템이 완벽하고. 데이빗이 고개를 저었어요. 완성됐다는 게 문제야.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한국은 계속 달리고 있어. 배달앱, 키오스크, 인터넷, 의료. 5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90년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정체됐습니다. 경제도 시스템도 문화도 멈췄어요. 완성된 나라라고 자부했죠.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팩스를 쓰고 있었어요. 여전히 현금을 선호했죠. 편의점 도시락은 여전히 차가웠고 배달 문화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완성됐으니까요.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1953년 전쟁 폐허. 세계 최빈국. 국민소득 67달러. 70년이 흘렀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반도체 강국. 문화 수출국. 5세대 인터넷. 18분 배달. 19,000원 병원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은 정체의 다른 말이었다. 일본은 완성을 자랑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10년 동안 일본의 완성된 시스템을 예찬하며 책을 썼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완성됐다는 순간 발전이 멈춘다. 변화가 없다. 혁신이 사라진다. 한국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달린다.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차이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게 뭘까요? 배달 앱이요? 아니에요. 18분 배달은 놀라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병원비요? 아니에요. 19,000원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강뷰요? 아니에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저는 다시 수첩에 썼습니다. 내가 진짜 부러웠던 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다. 70년 전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한 노동자들.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배달앱도 병원비도 한강공원도 모두 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계속 달리고 있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1990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만족했죠.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머물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도쿄에서 10년을 살며 완성된 시스템을 즐겼어요. 편안했죠.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체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 더 나은 걸 만들려고 했죠. 그게 무서웠습니다. 멈춘 나라와 달리는 나라. 10년 후엔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20년 후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완성을 찬양했다. 그런데 그게 정체인 줄 몰랐다. 한국이 부러운 이유는 배달앱도 병원비도 한강뷰도 아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부러웠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틀 후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일상으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다는 걸요. 칠째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캐리어를 챙겼어요. 일주일 전 나리타에서 출발할 때와 똑같은 짐이었죠.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훨씬 무거웠어요. 짐이 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무거웠던 거죠.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탔던 그 열차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 신기했었죠. 지금은 익숙했습니다. USB 포트에 핸드폰을 꽂았어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3초 만에요. 게이트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친구들 단체 채팅방을 열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 짧게 썼습니다. 다들 직접 와봐. 3일이면 된다. 전송을 눌렀어요. 친구들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네. 언제 또 올 거야? 나도 서울 가봐야겠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탑승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써온 일본 에세이 원고였어요.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완성된 나라 일본. 일본은 아시아의 정점이다. 시스템, 문화, 품격 모든 면에서.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쓴 문장이었어요. 10년을 도쿄에서 살며 확신했던 진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첫 문장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시스템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완성 이후 멈췄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뭘 더 써야 할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 책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일본은 완성을 끝으로 여겼다. 한국은 완성을 시작으로 여겼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원고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 탑승권을 제시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일주일 전 처음 본 그곳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이라 불빛들이 반짝였죠.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 일주일 동안 제가 걸었던 거리들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떡볶이를 시켰던 호텔. 19,000원 내고 진료받았던 병원. 김치 리필을 받았던 식당. 치맥을 먹었던 한강공원. 빈대떡을 먹었던 광장시장. 그리고 제 확신이 하나씩 무너졌던 그곳들. 승무원이 음료수를 물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썼던 그 수첩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일본 공항이 더 정갈하지. 미완성. 그래도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지. 미완성. 그래도 일본 의료가 더 체계적이야. 미완성. 그래도 일본 시장이 더 깔끔하지. 미완성. 그래도 일본이. 미완성. 5개의 문장이 모두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성할 수 없었던 문장들이었죠. 거짓말을 쓸 순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다. 지금 나는 한국이 세계 최고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은 아직 달리고 있고 일본은 멈춰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멈춰 있었다는 것.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먼 바다 위를 날고 있었죠. 도쿄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집으로, 익숙한 카페로, 익숙한 일상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일주일 전 나리타 공항을 떠날 때 가졌던 그 오만함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18분 배달. 19,000원 병원비. 무료 밑반찬. 한강 야경.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은 것. 완성은 정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비행기가 도쿄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할까요? 10년 동안 완성된 시스템을 즐기며 멈춰 있었던 제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